수업하도록 할게. 지금 집행법 조문을 보면 보존 처분이 마지막에 있어서 뒤에 교재들을 보면 배치되어 있는데, 다시 여러분이 1조 조문을 봐보면 1조에 보면 이 법은 목적이라고 해서 1조에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의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혹은 가로에 민사집행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게 협의의 민사집행인 거지. 그 다음에 보전 처분까지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보전 처분이 왜 민사집행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냐? 일본법처럼 보전 처분도 아예 또 하나의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협의의 민사집행과 함께 보전처분이 같이 있는데, 보전처분 자체가 나중에 집행을 대비해서 어떤 재산에 흐트러진 것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 나름의 이쪽 집행의 가치, 연관성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민사집행을 위한 사전적이랄까 보전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법에 같이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조문은 이제 뒤에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지. 한편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제일 1편에 보면 총칙이라고 그래서 마련되어 있고, 2편 속에 가서 또 총칙이 있단 말이야. 2편의 강제집행 속에 가서 또 총칙이 있어. 그 다음에 3편 담보권,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배우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2편의 제1장 총칙은 제3편하고는 관계없이 2편 속에서의 총칙이니까, 지금 1편의 총칙은 3편에도 걸리는 건데, 2편, 3편에 걸리는 건데, 2편 속에서의 총칙은 3편에 걸리지 않는 거야, 조문이. 그러면 2편의 강제집행하고 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편의 강제집행 속에 가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강제경매, 우리가 뭐 경매하는 그거에 대비돼서 3편이 임의경매라고 했었는데, 그 차이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등 저당권에 기한 경매, 이런 거는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그 청구 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에 의해서, 판결 등에 의해서 집행권원이 있은 다음에 집행 들어간다라는 그 절차의 흐름에서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의한 경매에 가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라고 우리가 확정된 판결 하나 배웠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종국 판결도 집행권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2편의 1장의 총칙 속에 있어. 2편의 1장의 총칙 속에. 3편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2편 속에서의 총칙이니까. 그래서 집행권원이 없이 집행을 하는, 경매를 하는 이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강제경매와 대비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집행권원을 배우는데, 집행권원이란 조문은 2편의 1장 총칙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집행권원, 확정된 판결,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첫 어떤 장면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확정된 판결이란 말이야.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막 연락에 싸워가지고 갚아라, 의리 갑한테 돈 줘라 라고 한 요게 결론으로 내려져서 확정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락에 싸웠던 채무자인 피고가 이제는 수긍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뭔가 못마땅해서 안 준다든지 실제 뭐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단계에 있어서 갑이 채무자의 재산을 뭐 탐색을 하고, 없을 때는 진짜 뭐 빼돌린 재산 뭐 이런 걸 탐색을 해봐야겠지. 그 다음에
뭔가 때문에 재산은 있지만 안 주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을 타깃으로 해서, 그래서 이 재산을 갖다가 탐색하기 위한 재산 명시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어. 그 다음에 재산이 이제 뭐 파악이 됐다든지 하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데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어떤 강제 집행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먼저 하고, 압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현금화시키고 그 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변제받는 이 과정이 기본적인 세 단계의 루트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일단 머릿속에 딱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조문이 어디에 뭐가 있겠거니 하는데, 요 집행권원이 되는 거는 지금 뭐가 지금 집행권원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뭐가 집행권이 된다까지만 얘기하고 있지, 그 각종 집행권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딴 데서 배우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 막 지금 판결을 통해서 원고와 피고의 싸움에 대해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배우고 있는 거야, 한편. 그러니까 이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론 확정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실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확정 끝에 여기 집행은 권리를 실현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동시에 지금 소송법에서 같이 지금 배우고 있어. 지금 소송법 아직 우리가 판결 배우지도 않고 있는데 막 확정 판결 이런 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여러분이 집행법을 배워야겠다, 필요성 있는 건 좋은데, 그때 그래서 얘기한 게 이게 조금 한 템포 2학년 2학기쯤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3학년 되면 또 너무 시간이 없고, 딱 2학년 2학기가 좋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야. 물권법, 뭐 실제법 이런 것도 배우고 소송법도 배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막 동시에 진행된달까, 막 이런 상황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얻어내는 것도 집행권원이 되고, 확정된 거 말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 이런 것도 지금 소송법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가집행 선고부가 뭔지 이런 거가 지금 조금씩 얘기는 해주는데, 1심 판결 자체가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상소를 통해서 아직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는 아직 확정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없어. 1심 판결 막 해가지고 여러분이 민사소송 배운 판결,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불만 있는 자가 상소를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나중에 소송법에서 상소심 배우다 보면 확정 차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와. 확정이 되는 게 차단되는 거야, 상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상소를 해버리면 확정이 차단된다고 그래. 보통 사람은 차단한다는 말을 법에서는 잘 안 쓰고 뭐 햇빛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로는 쓰겠지만, 우리 용어로는 확정을 차단시킨다, 확정 차단용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확정이 차단되고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야, 상소심에서. 그렇지만 그 1심 판결이 원고에게 피고가 돈을 줘야 된다는 재산권적인 청구일 때 아마 214조인가 어디가 보면 가집행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집행을. 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해서. 조문 찾은 사람 읽어봐. 없나? 아닌가? 맞나? 틀리나? 민사소송법에서 지금 집행법 찾은 사람 있지? 또 일부 집행법 조문 봤지? 소송법이라니까 이거는. 몇 조? 213조 한번 읽어봐. 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 주문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배우고 나서 뭐 얘기를 해야 참 편한데, 그게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그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집행법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보전 처분을 조문에는 뒤에 있지만 급한 나머지 가압류 막 이런 얘기를 먼저 해가면서 조금씩 집행에서 하고 이렇게 흐름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민사소송법에 어디까지 가야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냐면, 판결 절차가 들어가야지 이 집행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스무스하게 전개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집행법에서 막 나오는 얘기에 있어서 지금 소송법에서 아직 판결 배워야 되고 거기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 집행력이 여기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라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기판력의 범위에 있어서 시적 범위, 주관적 범위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 주관적 범위 배울 때 이게 집행까지 와서 막 계속 그 집행으로 갔을 때 어느 시점의 이 판결이 내용이 확정된 것이냐, 또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느냐, 막 이런 게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소송법에서 기판력, 다음에 집행력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판결의 효력 막 이런 거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연결되는 이 것을 맞추려고 내가 슬슬 잡담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일단 조금씩 그래도 이해해도 확정된 판결, 가집행 지금 213조에 거기에 조문을 보면 재산권적인 청구가 포인트야. 그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 재산권 뭐 이런 돈은 일단 가집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딱 붙여줘. 아직 확정이 안 됐어도 일단 이겼다는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되는 이런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진 다음에 그 사망의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붙어. 여러분이 기록형 아직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포인트는 재산권적인 청구이고 직권으로 한다가 포인트야. 그 조문에. 직권으로 한다가 소송법에서 뭐에서 나오냐면 신청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처분권주의가 우리 소송법의 기본 원칙인데 그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예외랄까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처분권주의 대상이 아닌 거야. 직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권주의하고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해줘야 돼. 그 재산권적인 청구의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21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장에 원래 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소장의 청구 취지에 자기가 돈 1억 원이면 1억 원 달라고 하는 청구 취지가 1번으로 쓰고 그 다음에 2번에 소송비용은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쓰고 피고가 부담한다, 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내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쓰고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금 기록 소장 같은 거 한 번 중이라도 쓴 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 쓰게 돼 있어. 근데 그때 2번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3번 가집행 선고부 재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라고 하고 직권으로 한다. 처분권주의 적용이 아니다. 말은 청구 취지 안 써도 된다. 그렇다고 안 쓰고 써야 돼. 시험에서는 써. 그런데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민사법 교과서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직권으로 하도록 있다. 처분권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든 안 하든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소장에 쓴단 말이지. 이해되겠지? 그 직권으로라는 게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돼. 한편 재산권적인 청구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항소했다가 이게 뒤집힌다고 생각해봐. 상소했다가. 가집행할 수는 있지만 뒤집힐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뒤집혀가지고 회복을 하는 게 금전적인 청구는 뭘로 회복시켜주면 되겠니? 뒤집히면. 뺏어갔다가 다시 토해내야 되겠지. 뒤집히면 승부가. 그럼 이자 쳐서 물어준다는 개념이 있지. 근데 재산권적인 청구가 아닌 경우라면 집행을 안 했으면 모를까 할 수 있다고 해주면서 집행을 했는데 승부가 뒤집혀봐. 토해낸다는 게 재산권적인 거는 어떤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율 비슷한 걸 따져서 준다는 개념이 있는데 토해낸다는 개념이 있는데 재산권적인 청구는 좀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들잖아. 어떻게 이렇게 토해내는 그것을 계량하는 게. 그러니까 재산권적인 청구에 한해서 직권으로 한다. 이 두 개가 포인트야. 그래서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와. 그 지문은. 그 다음에 기록형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고지것대로 한다면 안 써도 되는 건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2항 위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답변서는 1항에 원고의 청구에 기각을 구한다고 2는 소송비용은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3번은 없어. 피고의 답변서에 3번은 뭐 가집행 자체에 대한
뭐는 없어. 그건 직권으로 하는 건데 피고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해주지 말아봐 뭐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답변서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취지의 1번과 연결되는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 청구를 기각시켜달라. 그 다음에 2번에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이 옳으니까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까지가 답변의 취지의 1항, 2항에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지금 소송법에서 막 그런 얘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판결,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막 지금 소송법에서 배우는 것 등을 다 연결시켜야 할 때,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소송법에서 내가 조금씩 얘기해줬어. 청구의 인락 이런 것도 아직은 그 뒤에 가서 소송 종료에서 배우는데, 인락이라는 것은 피고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원고 입장에서의 승소고 피고 입장에서 패소잖아. 그럼 인락은 지금 소송법에서는 재판상 자백, 권리 자백 이런 거 얘기할 때 청구의 인락을 얘기해줬지만, 그 인락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고 220조가 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인락조서도 어떻게 돼? 인락조서도 집행권원이 되는 거야.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는 안 하지만 계속 그 그림, 도표를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5-1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나타나는 따져야 되는 게 집행권원인데, 그 5-4 그림을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판결 이외에 집행권원에 의해서 한 7칸인가 쯤에 보면 청구의 인락조서가 있잖아. 청구의 인락조서. 이게 집행권원이 되는 거지. 피고 입장에서 패소한 꼴에 확정 판결에 대응하는 그 청구의 인락에 대한 조서가 꾸며지면 그 조서가 220조, 민사소송법 220조를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 외에 재판상 화해 조서도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판결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돈을 주는 이런 류의 내용의 것이라면, 판결은 아니지만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야. 지금 강제 집행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쭉 같이 배우지만 첫 단계가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 즉 종래 용어로 채무, 명의, 집행 권한이 이제 처음 집행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요걸 지금 하나하나 익히는 거야. 근데 그 집행권원이 되는 그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각각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배우는 거지. 그렇지?